여러분은 한국 병원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사실 오래 기다리거나 의사 선생님이 아픔을 가볍게 생각해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다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에겐 실감이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치료만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의료여행까지 올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몇몇 대형 병원은 이런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 VIP 병동을 따로 운영한다는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영국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한 젊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 병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수술이 가능하다는 한국 의사에게 100억이라도 줄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뜻밖에도 수술은 해줄 수 없다는 거절이었죠. 그 순간 그녀는 충격에 넋이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애쉬우드입니다. 런던 패션계에서 제 이름이 회자되기 시작한 건 불과 3년 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런던 패션 위크에서 첫 컬렉션을 선보였을 때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의 환희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브랜드 클라라 모먼트를 키우는데 온 열정을 쏟아부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2시에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가끔은 새벽까지 디자인 스케치를 하다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기도 했어요. 샤워할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능력 없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도망갔고 아버지 역시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같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성인이 되기도 전에 집을 나와 독립해서 살았고 저는 모든 불행은 가난에서 오고 뭐든지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돈에, 일에 집착했죠. 클라라, 이렇게 무리하면 건강에 문제 생길 거야. 제 어시스턴트 엠마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걱정 마, 나 아직 20대 중반이야. 이 나이에 무슨 건강 문제가 생기겠어. 그때 저는 젊음이 곧 무적이라고 믿었어요. 실수였습니다. 아침은 항상 커피 한 잔으로 시작했어요. 점심은 대부분 거르거나 회의 중에 샌드위치 반쪽을 허겁지겁 먹는 정도였습니다. 저녁은 보통 테이크아웃이나 인스턴트 음식이었어요. 영양보다는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공급업체와의 실랑이, 생산 지연, 갑작스러운 디자인 변경. 모든 순간이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긴장감을 즐겼어요.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첫 성공 이후 1년, 저는 영국 패션협회에서 신진 디자이너 상을 받았어요. 그날 밤 축하 파티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저는 제 인생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그지에 제 디자인이 실렸고 셀럽들이 제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스토어 2곳을 더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그 즈음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끔씩 나타나던 위통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이면 위가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어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제산제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인 것 같아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개인 의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중요한 바이어와의 미팅 때문에 또다시 식사를 거르게 됐습니다. 제 브랜드가 성장할수록 책임감도 커졌어요. 20명의 직원이 저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계가 제 성공에 달려 있었어요.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지만 저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클라라 애쉬우드의 성공 비결은 끊임없는 혁신과 완벽주의에 있다. 패션 매거진이 저를 그렇게 묘사했을 때 저는 웃으며 인터뷰에 응했어요. 사실 그 완벽주의는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밤을 새워 다시 작업했어요. 컬렉션 발표 직전에는 일주일 내내 하루 3시간도 채 자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위통에 이어 가슴 통증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심장 문제인가 걱정됐지만 의사는 스트레스성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아 먹기 시작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아마도 약을 먹으면서도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제 브랜드는 국제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파리, 밀라노의 바이어들이 연락해왔고 아시아 시장 진출도 조심스레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바빠졌어요.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습니다. 런던에 비 내리는 날, 저는 아침 회의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그날따라 위통이 심했지만 진통제를 삼키고 어떻게든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야 처음으로 피를 토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저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클라라,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엠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다가오는 패션쇼를 핑계로 미뤘어요. 그 쇼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영국을 넘어 유럽 패션계에 제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킬 기회였어요. 몸이 망가지는 것쯤은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쇼 당일, 저는 아침부터 구토 증상으로 힘들었어요. 하지만 메이크업으로 창백한 얼굴을 가리고 강한 커피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했어요. 모델들은 준비를 마쳤고 런웨이는 제가 원하는 대로 세팅됐습니다. 5분 후 시작합니다. 스태프의 외침이 들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점검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다음 순간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침대 위였어요. 쇼는 제 부재 속에서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스태프들이 능숙하게 대처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쉬우드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암 초기 단계입니다. 의사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30도 안 된 나이에 암이라니.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거라고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해보자고 우겼어요. 하지만 모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다행히 초기라 수술과 적절한 치료로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치료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병실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성공이 건강보다 중요한지. 하지만 병실 침대 위에서도 저는 노트북으로 일을 했어요. 이메일을 확인하고 디자인 수정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시술처럼 간단한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들은 모든 암세포를 제거했다고 자신했습니다. 퇴원 당일, 주치의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애쉬우드 씨, 이번 일을 경고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몸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예요.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만큼은 정말 바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회복기 동안 집에서 쉬라는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저는 2주 만에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나절만 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곧 예전 패턴으로 돌아갔어요.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클라라, 정말 괜찮은 거야? 친구 소피아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이제 건강관리도 확실히 하고 있어. 걱정 마.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식사를 거르고 수면을 희생했어요. 다만 이전보다는 자주 병원 검진을 받았고 처방약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자신에게 위안을 삼았어요. 수술 후 6개월, 제 브랜드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런던의 고급 백화점에 입점했고 온라인 매출도 급증했어요. 사업적으로는 승승장구했지만 몸은 여전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디자인 작업을 하다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불빛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이 모든 성공이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인지, 이 대가가 치를 만한 것인지.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성공이란 멈추는 순간 뒤처지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코 뒤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클라라 애쉬우드, 그녀의 디자인은 혁신적이면서도 실용적이다. 런던 패션계의 신성은 이제 세계를 향해 날개를 펼치고 있다. 영국 최고의 패션지가 저를 그렇게 표현했을 때 저는 마침내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위암은 잠시 흔들렸던 순간일 뿐, 제 성공 스토리의 작은 각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자만이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수술 후 1년 반이 지났어요. 제 브랜드는 유럽을 넘어 아시아까지 진출했고 매출은 2배로 뛰었습니다. 뉴욕 패션위크 참가를 앞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복통의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위경련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구급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CT 촬영을 했어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진 것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위암이 재발했고 이미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애쉬우드 씨, 정말 유감입니다.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NHS 종양 전문의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미 전이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략 얼마나 남았나요? 제 질문에 의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치료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서 길어야 2년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5의 나이에 시한부 선고를 받다니.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흐린 하늘이 제 기분처럼 우울해 보였습니다. 엠마와 소피아가 병실을 찾아왔지만 제대로 대화할 기력도 없었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위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돈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돈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퇴원 후 즉시 영국 최고의 민간 병원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답변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증상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료. 그것은 사실상 완치를 포기한다는 의미였어요. 미국이나 독일에 더 좋은 치료법이 있을 거예요. 소피아의 제안에 따라 해외 병원들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몇몇 병원에서는 실험적 치료를 제안했지만 성공률은 낮았고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어요. 제 통장에는 수백만 파운드가 있었지만 그 돈으로 제 생명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토록 믿었던 돈이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는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클라라, 내 친구 중에 한국에서 치료받고 완치된 사람이 있어. 어느 날 소피아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영국에서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고 5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소피아를 통해 연락처를 받아 그 친구와 통화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강력히 추천했어요. 특히 위암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의 말이 제 귀에 박혔어요. 다음 날 바로 그 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빠른 답변이 왔어요. 제 의료 기록을 검토한 후 화상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화상 상담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스크린 너머로 나타난 한국인 의사는 예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김성현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제 상태에 대해 질문했고 영국에서 받은 진단 결과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애쉬우드 씨, 확실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 달 넘게 들어보지 못한 희망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는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수술법과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접근법이었어요. 한국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직접 검사하고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소피아가 동행해 주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김성현 교수팀의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이틀 뒤 결과가 나왔어요. 예상보다는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수술과 표적 치료를 병행하면 5년 생존율이 40% 정도로 볼 수 있어요. 40%라 영국에서 들었던 10% 미만보다는 훨씬 희망적인 수치였어요. 그러나 김 교수는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쉬우드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술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수준이 그대로라면 아무리 성공적인 수술을 해도 1년 내에 다시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저는 그런 수술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순간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생활 습관을 문제 삼다니요. 잠깐만요.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다고요. 당신이 살릴 수 있다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이 문제라면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어요.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살려만 주세요.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애쉬우드 씨,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에게 1,000억 원을 준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저는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탁자를 내리쳤어요. 당신이 대체 누구라고 그런 결정을 해요? 의사면 그냥 환자 살리는 게 의무 아닌가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내 문제라고요. 김 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문제예요. 그리고 제 수술은 제 문제입니다.
저는 당신을 일시적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도 스스로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금까지 돈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내 생명까지도 돈으로 살 수 없다니. 김 교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단순히 수술 동의서가 아니라 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그것은 제가 지난 10년간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홀로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의사는 미쳤을까요? 아니면 정말 내 상태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소피아는 그의 말이 맞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정말 건강보다 일을 우선시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런던만큼이나 화려했습니다. 그 빛나는 도시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성공, 명예, 돈, 아니면 그저 살아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김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결심한 바를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약속합니다. 모든 것을 바꾸겠어요. 살고 싶습니다. 그제서야 그의 굳은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함께 싸워봅시다, 애쉬우드 씨. 수술 전날 밤, 저는 병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낯선 도시, 낯선 나라에서 제 생명을 걸고 모험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런던에서 쌓아올린 제국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엠마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제 부재 중에도 잘 돌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한편으로는 안심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제가 없어도 세상은 계속 돌아간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수술 당일 아침 김성현 교수가 마지막 점검을 위해 병실에 들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진지했지만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준비됐나요, 애쉬우드 씨?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약속한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도 약속 지키세요. 수술실로 이동하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 의사를 선택한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마취가 들어오면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깨어났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나 있기를 바랐습니다. 눈을 떴을 때 먼저 느낀 것은 통증이었어요. 온몸이 불에 타는 듯 했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주변을 살폈어요. 중환자실이었고 소피아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술, 어땠어? 힘겹게 물었을 때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성공적이었대. 김 교수가 말하길 예상보다 상태가 좋았다고 해.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한 발짝 물러선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김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그는 수술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고 앞으로의 회복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모든 눈에 보이는 암 조직은 제거했지만 미세 전이 가능성 때문에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생활 습관 변화예요. 약속 기억하시죠? 김 교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의 생활 습관 변화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의미한다는 것을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다음 날부터 김 교수의 특별 관리가 시작됐어요. 아침 7시 문이 열리며 그가 들어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이 시간에 식사를 하셔야 해요.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요. 아직 똥이 트기도 전이었고 평소 저는 아침 11시 이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간호사가 가져온 한식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망설였습니다. 김 교수는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저를 지켜봤어요. 다 드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수술 후 상태로는 항의할 기력도 없었어요. 마지못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죽과 반찬들이었어요. 놀랍게도 먹다 보니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그제야 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요.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입니다. 이 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 시간에 맞춰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직접 와서 감시하는 것이 굴욕적으로 느껴졌어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인 제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의 관리를 받는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소피아에게 불평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김 교수 편을 들었어요. 그는 내 목숨을 구했어.
그리고 지금도 너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어. 조금만 참아.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 확인도 안 한 지 너무 오래됐고 회사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막 업무 메일을 열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김 교수가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 엄격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메일만 확인하려고요. 제 회사가 있다고요. 김 교수는 단호하게 노트북을 닫았어요. 당신과 저희 약속은 기억하시죠? 당장은 일체의 업무 스트레스를 피해야 합니다. 비서분께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는 당신 없이도 한 달쯤 잘 돌아갈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누가 감히 클라라 애쉬우드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 순간 병실을 박차고 나가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 상태는 그럴 수 없었어요. 결국 노트북을 내려놓고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애쉬우드 씨, 제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정말로 이런 관리가 필요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세포들은 회복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들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김 교수의 말투는 엄격했지만 그 안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정말로 걱정하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오랜만에 받아보는 감정이었어요. 수술 후 2주차부터 짧은 산책이 허용됐습니다. 김 교수는 매일 아침 회진 후 저와 함께 병원 정원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걷는 동안 그는 의외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의사가 된 계기, 한국의 문화, 그리고 제가 묻지 않았는데도 그의 가족 이야기까지요. 자연스럽게 저도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끔찍했던 기억,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갖게 된 계기, 런던에서의 첫 성공.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이유가 있었군요. 어느 날 산책 중 그가 말했어요. 그 말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성공을 갈망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요. 행복? 아니면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걸까요? 어쩌면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삶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수술 후 3주차부터 가벼운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약해진 몸은 이 가벼운 약조차 힘들게 받아들였습니다. 메스꺼움, 극심한 피로감,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런던의 화려한 파티에서 주목받던 클라라 애쉬우드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루는 특히 기분이 좋지 않아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김 교수가 평소처럼 점심시간에 들어왔을 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등을 돌렸어요.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더니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애쉬우드 씨,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들 모두 정상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암투병은 육체적 고통만큼이나 정신적 고통도 큽니다. 당신은 지금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것도 회복 과정의 일부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암을 앓은 적이 있어요. 레지던트 시절이었죠. 그때 저도 당신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놀라서 그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 깃든 이해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김 교수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어요. 제 두려움,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듣고 나서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함께 이겨냅시다. 한 걸음씩요. 그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낯설지만 묘한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김 교수는 제게 미션을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병원 6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내려가기, 스스로 식단 계획하기, 명상 시간 갖기 등이었어요. 점차 미션은 복잡해졌습니다. 다른 암 환자들과 대화하기, 그리고 마음에 드는 책 3권 읽기까지요. 이 모든 활동들은 치료의 일부라고 그는 설명했어요. 단순히 몸의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도 바꾸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수술 후 6주차에 접어들면서 김 교수는 제게 조금씩 일을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루 30분, 그 다음에는 1시간으로 점차 늘려갔습니다. 완전히 끊었던 업무와 다시 연결되니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제가 없는 동안 회사가 어떻게 변했을지,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하지만 놀랍게도 일에 대한 강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노트북을 덮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업무에서 잠시 벗어났을 때 느끼는 죄책감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신이 변하고 있어요.
어느 날 김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에는 매 순간 완벽을 추구하며 불안해했다면 이제는 조금씩 현재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2개월의 병원 생활이 끝나갈 무렵 김 교수는 제게 퇴원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대신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곳에서 회복 기간을 가질 것을 권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 받아야 했고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했어요. 영국으로 돌아간다면 치료 연속성이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의 말이 없었더라도 저는 이미 당분간 한국에 머물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이곳에서 찾은 예상치 못했던 안정감을 아직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원 전날 밤 병실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밤 경치를 바라봤어요. 2개월 전 수술을 앞두고 같은 자리에 섰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제 삶의 방향을 두고 싸우는 중이었지만 이제는 그 싸움을 혼자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김 교수, 간호사들, 같은 병동의 환자들,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그들이 모두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문득 런던에서의 삶이 떠올랐어요. 화려한 파티와 칭찬, 매스컴의 주목을 받던 순간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들이 더 이상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울의 조용한 아침, 김 교수와의 산책, 직접 요리한 음식을 나누는 소소한 순간들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공이나 성취가 아닌 존재 그 자체의 가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퇴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아파트에 정착한 저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한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켰습니다. 하루 2시간으로 제한된 업무 시간 외에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전의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생활이었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일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이 제 존재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제 브랜드는 여전히 중요했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암을 통해 배운 교훈들이 디자인에 새로운 영감을 주기 시작했어요. 섬세함,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그리고 여유. 이런 가치들이 제 작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외래 진료일마다 김 교수를 만나는 것이 제 일과의 중심이 됐어요. 처음에는 순전히 의학적인 이유였지만 점차 그를 만나는 것 자체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조언은 단순히 건강에 관한 것을 넘어 삶의 지혜로 느껴졌어요. 언제부턴가 진료 후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안정감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제가 조금씩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면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런던에서는 직원들을 단순히 제 비전을 실현하는 도구처럼 여겼다면 이제는 그들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화상회의에서 만나는 엠마와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주말이 어땠는지, 가족은 잘 지내는지, 예전에 저였다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 대화들이 이제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저는 제 자신과 약속했어요. 이 두 번째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살기 위해 살겠다고 말입니다. 김 교수의 말처럼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어요. 퇴원 후 3개월, 항암 치료가 끝나가는 시점이었어요. 마지막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암세포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김 교수의 표정이 처음으로 완전히 밝아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진료실을 나오면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치료가 끝난다는 기쁨보다 이제 김 교수를 자주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를 단순한 의사가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 보기 시작한 것이. 확실한 건 이제 그를 만나는 진료일이 제 한 주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주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그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런 감정이 제 삶에서 처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진료실 밖에서는 그를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가 생각났고 문득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가 끊기도 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일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해 김 교수님과 상담 약속을 더 잡을 수 없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당황스러웠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김 교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회복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완치 판정도 가능할 겁니다.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영국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완치를 이야기하다니. 감격스러웠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으면 그를 만날 이유가 사라질 테니까요. 그럼 이제 영국으로 가도 될까요? 제 질문에 그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적어도 6개월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6개월. 그동안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겠죠. 진료가 끝나고 나오면서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혹시 시간 되세요?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요. 김 교수는 놀란 듯했지만 미소와 함께 수락했어요. 처음으로 병원 밖에서 그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지배인에게 따로 연락해 오늘 밤이 특별하게 느껴지도록 해주세요. 비용은 문제 없어요. 라고 말했죠. 제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김 교수는 가벼운 셔츠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진료실에서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의사와 환자가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마주 앉았어요.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오히려 어색함만 더했습니다. 사실 이런 곳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사람이 없는 게 이상한데 당신이 준비한 거죠? 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민망함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감사하지만 제가 아는 더 좋은 곳이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그의 말에 순간 당혹스러웠지만 어쩐지 안심이 됐어요. 어린 시절부터 돈으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 했던 제 습관을 그는 너무나 쉽게 간파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을 떠나 한강 근처의 소박한 포장마차로 향했어요. 거기서 우리는 소주와 함께 해물파전을 나눠 먹었습니다. 화려한 셰프의 요리보다 이 소박한 음식이 훨씬 맛있게 느껴졌어요. 애쉬우드 씨,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세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발 클라라라고 불러주세요.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어린 시절, 의사가 된 계기, 그리고 암을 이겨낸 경험까지. 진료실에서 나눈 대화와는 또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성현 씨, 제가 당신을 너무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당신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공식적인 진료일 외에도 종종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에서의 자전거 타기, 북촌 한옥마을 산책, 그리고 김 교수. 아니, 이제는 성현이라고 부르게 된 그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쌓여갔어요. 그와 함께할 때면 런던의 화려했던 삶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 그에게 정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어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비싼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날 그가 도착했을 때 저는 준비한 명품 시계를 건넸어요. 성현 씨, 이건 감사의 마음으로. 그러나 그는 선물 상자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클라라, 왜 늘 물질적인 것으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죠? 당신의 진심만으로도 충분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는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건 당신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당신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믿어왔어요. 아버지의 무관심을 견디기 위해, 친구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늘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성현의 권유로 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든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통화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수락했습니다. 아버지가 서울에 도착한 날,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공항에서 그를 맞이했을 때 그는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어요. 암 치료로 인해 제 모습도 많이 변해 있었으니까요. 클라라, 많이 변했구나. 그가 말했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성현은 저희를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성현의 따뜻한 성품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셋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어요. 미안하다, 클라라. 내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말이었어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난 후의 고통,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자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저에게 투사했던 부끄러운 기억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성현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6개월을 넘어가면서 영국의 회사엔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새 컬렉션 준비도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현과 헤어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고민 끝에 저는 성현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성현 씨, 제가 당신을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제 고백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침묵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가 입을 열었어요. 클라라, 저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의 하지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거절이 이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너무 달라요. 당신은 세계적인 디자이너고, 저는 그저 한국의 평범한 의사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세계적인 디자이너였던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한국의 평범한 의사에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성현 씨,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 곁에 있을 때 제가 누구로 존재하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 곁에서 저는 그저 클라라로 존재할 수 있어요. 디자이너도 성공한 사업가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클라라로요. 제 말에 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아픔도, 외로움도, 인간관계도. 하지만 당신은 달랐죠. 제 돈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제가 가진 것보다 제 자신에 더 가치를 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더 끌렸는지도 몰라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그의 품에 안겼을 때 이것이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안식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저의 회사는 런던에, 그의 일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 그 모든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고민 끝에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런던의 본사는 유지하되 서울의 지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는 엠마에게 물려주고 저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만 활동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 하지 않고 팀을 믿고 권한을 위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결정을 엠마에게 알렸을 때 그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드디어 대표님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다니 정말 기쁩니다. 화상회의에서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농담처럼 덧붙였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을 꼭 데려가 달라고요. 솔직히 우리 모두 대표님이 병에 걸리기 전에는 악마의 패션 디자이너 같았거든요. 이제는 좀 편하게 일하고 싶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말을 들으니 묘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변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과거에 저는 얼마나 까다롭고 완벽주의적인 상사였는지 그제서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성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평생 이런 사람을 기다려왔다는 것을요. 제 고집과 이기심을 받아들이면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단호하게 바로잡아줄 수 있는 사람. 어쩌면 저는 늘 제 마음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제게 아니라고 말해주길 간절히 원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제가 강해 보이는 것과 달리 사실은 누군가의 따뜻한 지지와 때로는 단호한 제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관계가 1년을 넘어가던 어느 날, 성현은 제게 청혼했어요. 화려한 이벤트나 비싼 반지가 아니라 한강변 벤치에 앉아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클라라,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아갈래요? 그 소박한 청혼이 세상의 어떤 화려한 프로포즈보다 값지게 느껴졌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만 모인 조용한 자리에서 진행됐어요. 런던의 제 아버지도 한국을 방문해 함께 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도 참석했어요. 저와 만난 뒤에 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술을 끊었고 더 건강해 보였어요. 식이 끝난 후 그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구나.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작은 일이지만 새로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를 오랫동안 껴안았어요. 오랜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과 런던을 오가며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며 이 나라의 문화에 적응해 갔어요.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우리만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영국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날이 마치 다른 생에 일어난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옆에 누워있는 성현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껴요.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그와 함께한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 브랜드 클라라 모먼트는 여전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컬렉션마다 일정 수익을 암 환자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가끔 런던에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저는 성공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돈과 명예를 위해 건강과 진정한 관계를 희생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인생은 남들의 인정이나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일상의 기쁨이라는 것을요. 어제 저녁 성현과 한강변을 산책하다 우연히 하늘에 떠있는 별똥별을 보았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소원을 빌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제가 원하던 모든 것이니까요. 한때 100억을 줘도 살 수 없던 시간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저는 마침내 진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가격표도 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요.